장영진 TV를 사랑해 주시는 민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밤중의 뉴스 7월 12일 일요일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무더웠습니다. 아까 어떤 자료를 보니까 무려 40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그런 기록까지 나온 것을 봤습니다. 날씨 글쎄 최근 들어서 40도가 넘는 무더위를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40도가 넘는 무더위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오늘 어떻게 다들 보내셨습니까? 일요일이라서 밖에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밖에 나가셨다면 오늘 글쎄 정말 찌는 듯한 무더위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유달리 이 카페라든지 뭐 이런 곳들에 손님들이 많이 몰렸다고 해요. 아무래도 더위를 피해서 모이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디는 보니까 이 더위에 취약하신 분들을 그리고 또 이렇게 난방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더위 쉼터 같은 것도 많이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같은 날은 건강한 사람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장영진 TV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저 스튜디오도요 지금 상당히 무덥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이 건물 전체가 냉방이 안 돼요. 근데 이 건물, 제 스튜디오만 따로 시키는 에어컨이 아직까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비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스튜디오가 무덥습니다. 스튜디오가 무더운 건 상관없는데 혹시 또 장비들이 또 이 더위에 또 탈이 나지 않을까 은근히 슬쩍 걱정도 되네요. 자,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 수는 533분이십니다.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죠. 볼까요?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IT 일자리 좀 주세요님 오셨고요. 별해는 놈님도 오셨습니다. KMNL님도 오셨고요. 폴 K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집, 우주램프, 그날들, 김성환님 이렇게 오셨고요. 꾸꾸맘님, 낚시광님, 대바바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발레사랑, 그리고 배형진님, 실버S님, 영영님, 윤희남님, 그 다음에 이희님, 잼소피아님, 조수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진달래님, 하마님, 후후영심이님도 오셨습니다. 후후영심이님 오래간만에 오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버니스타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이진관 판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이가 이번에 또 이진관 판사를 만나게 됐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골 때릴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진관 판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요. 자, 코페논니님께서 저도 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온가미님 오셨고요. 김영임님도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리사 제이님도 오셨고요. 두두러브님도 오셨습니다. 영영님께서도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자, 요즘에 한동안 안 보이시던 분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다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자, 이 첫 번째 주제 요거 보니까 아마 제가 봐도 이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잘못 보면은 이진관 판사가 뭐 잘못 나쁜 짓 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약간 제목을 바꿔볼게요. 예. 요렇게 살짝 바꿔놨습니다. 자, 제가 조금 있다가 오늘 주제 소개를 드리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수왕님께서도 오셨네요. 네.
자, 윤석열 재판 판사가 이진관이라니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이진관 판사가 내일 윤석열에 대해서 선고를 하나 할 거예요. 이진관 판사가 이번에 선고할 내용은 공짜 여론조사,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여러분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윤석열한테 공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뭐 공천 이런 걸 받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 사건이 맞죠. 근데 혹시라도 뇌물 사건이 안 될 걸 대비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뇌물이에요, 뇌물. 아무튼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이진관입니다. 내일 선고를 할 거예요. 벌써 한 2차례 정도 선고 일정이 조정이 됐습니다. 원래 6월 말에 하려고 했다가 7월 초에 하려고 했다가 다시 내일 7월 13일로 조정이 됐습니다. 글쎄요. 특별하게 미뤄질 이유가 없는데 미뤄졌다는 점에서 약간 걱정도 되는데 판사가 이진관이니까 네, 또 뭐 믿을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바바님께서 명태균 여론조사는 공짜가 절대 아님. 네, 그렇죠. 이거 공짜 아니었죠. 어떻게 이 명태균 여론조사가 공짜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들 알려지기를 공짜 여론조사 뭐 이런 식으로 알려졌어요. 자, 이거는 정확하게는 공짜 여론조사가 아니라 뇌물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를 가지고 사실상 뇌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뇌물의 대가가 그 공천 아니었습니까? 네, 공천을 받아내겠다는 거였습니다.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이게 공짜 여론조사의 대가 아니었던가요? 자, 어떻게 판결을 낼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소개를 이미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제가 총 4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이진관 판사가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에 대한 선고 공판, 1심 선고 공판을 내릴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명태균의 공짜 여론조사,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를 공짜 여론조사이지 사실은 뇌물 여론조사죠. 그리고 여론조사가 이 내용을 조작을 해서 윤석열을 밀어주기를 하는 그런 여론조사였습니다. 공짜 여론조사, 그리고 윤석열한테 극단적으로 유리한 왜곡된 여론조사. 왜 해줬겠습니까? 그렇죠. 김영선의 공천이라는 대가를 받기 위한 거였죠. 아무튼 내일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 사건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 다들 하실 거예요. 이미 윤석열 징역 7년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죠. 그리고 조만간 외환죄에 대한 선고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줄줄이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글쎄요, 윤석열 과연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윤석열 감옥에서 푹 썩어서 살아서는 햇빛을 보기 어렵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역사를 퇴행시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킨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명박과 박근혜가 오히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이상한 짓을 한 자가 바로 이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정말 이 삼류 국가로 추락시킨 윤석열, 이 윤석열이 살아서 햇볕을 본다는 것은 이거 문명국가의 민주국가의 수치가 아닐까 생각도 해봐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내일 선고, 이진관 판사가 맡는다는 소식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보안수사권 문제입니다. 제가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한동안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결론이 난 줄 알았거든요.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론을 내린 게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꾸 어디 쪽에선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결론이 났는데 또 다뤄서 결론을 내고, 두 번째 결론이 또 났는데 세 번째 또 다뤄서 결론을 내고, 몇 번을 반복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최종 결론이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제 제기가 없겠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최근에 갑자기 또 보안수사권 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입 쳐닫고 있다가 갑자기 또 보안수사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들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일제히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짠 거죠. 누가 보더라도 시기를 조절해서 입을 맞춘 겁니다. 왜 이딴 짓을 할까요? 지금까지 입 쳐닫고 있다가 갑자기 최종 결론이 나왔는데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이들, 뭐 하는 작자들일까요? 왜 이럴까요? 이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제가 자꾸 이제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지는데, 그 이유는 이미 한 번 내려진 결론을 계속해서 뒤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끝났으면 끝난 거지, 끝난 경기를 다시 붙잡고 연장전하자 계속 이런 겁니다. 가위바위보 해서 졌으면 그만이지, 가위바위보 해서 졌는데 3세판을 하자, 3세판으로 해서 또 졌는데 이번에는 5판 3선승으로 하자, 그래서 또 졌는데 이번에는 뭐라고요? 7전 5선승제로 하자. 계속해서 자기가 이길 때까지 계속해서 가위바위보 하자, 뭐 이런 사람들 봤죠.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딱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그 결론을 승복할 의사가 없는 거죠. 이런 자들이 과연 민주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숱하게 반복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다시 결론을 내리는 와중에서 단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또 지랄을 발광을 떨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의도가 있다, 고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도 날짜 맞춰서 일제히 했다면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얘기,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와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자들, 그 배후는 누구인가? 김앤장인가? 아니면 이낙연인가? 두 번째 주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소식입니다. 나토와 몽골 순방을 다녀오셨죠.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 합니다. 김대호 PD가 2주 동안 방송 출연을 안 했습니다. 미국도 다녀왔고요, 프랑스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외국을 좀 돌고 오다가 다치게 됐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몽골 순방과 일정이 겹쳐서 현지 취재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고요. 네 번째 주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소식입니다. 휴전한 지 며칠이 됐다고 오늘 또 전쟁이 재개됐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란의 주요 시설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쪽에서 먼저 도발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것들이 왜 이럽니까? 이란은 또 왜 이럽니까? 전 세계가 지네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전 세계 시민들이 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뭘 노리고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종료, 이것들이 또 왜 이래?
네 번째 주제고요. 이 네 번째 주제 역시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뵈려고 합니다. 사실 주제가 좀 더 많았어요. 주제가 두 개가 더 있었는데 오늘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개로만 했습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주제는 내일, 모레 이렇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안사건 얘기가 나와서 망정인데요. 지금 장윤기 사건을 핑계 삼아서 검찰이 계속 이 보안사건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윤기 사건, 솔직히 말하자면 검찰들 입장에서는 할 말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되게 뻔뻔스러워요. 검사들이 지금까지 숨겨먹은 사건이 어디 한두 개였습니까? 근데 검찰이 지금 연일 장윤기 사건을 떠들고 있어요.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의도가 눈에 보이죠. 이걸 가지고 보안사건 문제를 뒤집어 엎겠다는 건데, 오늘은 여기에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혹은 장관급 인사들이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다가 갑자기 뛰어든 거예요. 참, 검사들의 이 교활한 꼼수가 눈에 보이죠. 근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검사들보다 조금 세련되게 교활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련되게 교활한 자. 누굴까요? 김앤장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낙연 쪽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왔던 점에서 이낙연 쪽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확인해 볼게요. 제가 요즘에 이 보안사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역시 사람은 고쳤을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는 되게 반대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개혁에 뜨뜻미지근하거나 개혁에 반대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와서 이들이 마치 자신들이 무슨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형사소송법의 대가인 것처럼 떠들고 나오는데 솔직히 가짜고 역겹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 그 배후에는 어떤 놈이 있는지 제가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밤중 뉴스. 그러면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후딱후딱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다음 주에 진행될 재판 소식을 좀 요약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열립니다. 중요 사건 선고가 있어요. 당장 내일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그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짜 여론조사라고 합니다만 사실 공짜 여론조사가 아니라 뇌물이죠. 여론조사가 뇌물처럼 쓰여진 겁니다.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지 않거나 경선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이기게 만들어준 거. 선거 결과를 뒤엎은 그런 조작된 여론조사였고요. 또 한 가지는 공짜로 진행된 여론조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론조사 한 건 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공짜로 해주겠어요? 그것도 조작까지 해가면서. 자, 명태균은 이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반띵하죠.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입니다. 명태균 세비 반띵. 자, 지금까지 명태균의 세비 반띵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요? 윤석열입니다. 명태균은 반띵 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고 반띵 사건에서 이 김건희는 무죄가 나올 수 있지만 윤석열은 그럴 수가 없겠죠. 네, 바로 그 판단이 내일 내려집니다. 그리고 담당 판사가 이진관 판사입니다. 윤석열 지금 일진이 되게 사나울 것 같습니다. 요즘 운빨이 좀 안 좋은 모양이에요. 지난주에는 이른바 체포방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됐는데 이번에는 여론조사 관련,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또 선고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담당 판사가 이진관입니다. 아우, 볼만하네요. 자, 자세한 소식은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전해드릴 텐데요. 이거 외에도 오는 목요일에는 김건희와 관련된 선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얽혀 있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재판도 있고요. 김건희가 또 그 소위 말하는 그 국정농단, 김건희 국정농단, 그다음에 매관매직 사건들 다양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목요일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하나 나올 거라고 해요. 김건희가 지금 뭐 여러 개의 사건이 있는데 자, 목요일 날 나올 재판, 이걸 보면 또 우리가 향후 내란 사건 재판이 어떻게 갈 것인지 짐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는 다음 주에 진행될 재판 소식을 좀 요약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데요. 현재 윤석열의 재판은 모두 7가지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재판은 딱 2개죠. 7개 재판.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재판이 총 9개였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딱 7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 무죄가 나온 것도 하나 있어요.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재판이 있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재판은 모두 7개. 그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것이 2개입니다. 우리가 내란 본류 사건 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란 사건 하나와 평양 무인기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외환죄 사건, 이 2가지입니다. 내란 본류 재판 같은 경우에 윤석열은 무기징역이 선고돼 있고요. 외환죄 사건에서는 징역 30년이 선고돼 있습니다. 이 밖에 선거법 사건,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죠. 그리고 명태균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최상병과 관련된 사건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일 결론이 나는 것이 바로 이 명태균 관련 사건이죠. 윤석열의 남은 재판 7개 중에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가 맡고 있습니다. 외환죄 재판, 소위 말하는 평양 무인기 사건인데요. 이 재판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인데 바로 이 재판이 윤성식 부장판사 재판입니다.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윤성식 부장판사는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그 7년이 현재 확정이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무기징역, 그리고 외환죄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환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서 공판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고요. 8월 첫 번째 주부터 본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 1회 혹은 2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뭐 이래저래 윤석열 남은 재판이 지금 뭐 몇 개 되는데 이 중에서 이번 주에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 바로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사건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내일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요거는 27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다음 주에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야, 윤석열 이번 달에 진짜 여러 개 많이 나오네요. 그동안 재판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끌어보려고 장난질을 쳤는데 더 이상 끌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줄줄이 사탕으로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목요일에는 김건희와 관련된 재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알아요.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역시도 지금 재판에서 상당한 실형이 나오지 않겠나. 아직까지 김건희가 미결수 신분인데요. 이번 주가 지나면 김건희도 기결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제부터 기결수로서 감옥살이를 시작하는 거죠. 김건희한테 선고된 형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건들을 다 끌어모아 보면 글쎄요, 김건희 역시도 상당히 많은 재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꽤 오랫동안 징역살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진행하게 될 사건들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관심이 제일 집중되고 있는 것이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뇌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걸 자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명태균이 공짜 여론조사를 해준 게 아니죠. 바라는 게 있었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천을 해주고 난 다음에 세비 반띵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누가 보더라도 뇌물에 해당이 됩니다. 뇌물. 지금까지 우인성 부장판사인가요? 이 세비 반띵 사건 또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이게 협의체, 그러니까 어떤 공천 준비 공천 심사위원회 여기 회의를 거쳐서 결정됐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글쎄요, 내일 이진관 판사의 판결이 나오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쾌한 반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사건, 아니 정확하게는 뇌물 여론조사 사건이죠. 여론조사 뇌물 사건은 원래 6월 23일에 선고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연기가 되죠. 그래서 7월 6일에 선고되는 걸로 돼 있다가 7월 13일로 재차 2차례 연기가 된 겁니다. 특검에서는 윤석열한테 징역 4년, 명태균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줬다. 공짜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는 공짜일 수가 없죠. 근데 공짜로 해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여론조사 가액만큼 정치자금을 기부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가성이 없다면 정치자금이죠. 하지만 대가성이 있다면 이건 정치자금이 아니라 명백한 뇌물이 됩니다. 공천권을 행사한다. 돈을 받고 공천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뇌물 그 외에 다른 설명이 안 됩니다. 다만 이게 좀 당혹스러운 것이 공천이라는 것이 분명히 공적인 행위인데 공무원의 행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게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조금 변질이 됐어요. 뇌물은요, 원칙적으로 공무원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한테 돈을 주거나 공무원이 돈을 받아야 뇌물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근데 당시 윤석열이
당선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말이 정치자금이지 실은 뇌물죄가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선고가 내일입니다. 13일 1심 선고예요. 앞으로 항소심과 최종 상고심이 남았습니다만 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633 원칙에 따라서 이 역시 올해 연말까지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글쎄요, 윤석열은 지금 이미 7년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 징역 1년 이상이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징역 1년 추가되는 거 솔직히 세 발의 피잖아. 지금 무기징역 한 건, 30년이 한 건, 이렇게 굵직굵직한 게 두 건이나 있는데 뭐 징역 1년 가지고 그래서 누구 코에 붙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이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시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담당 판사가 이진관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는 동일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역시 1심입니다. 하지만 2심, 3심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로 보이죠. 근데 김건희한테 이게 무죄가 나온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은 정치인입니다. 뇌물죄 규제 대상은 공무원이고요. 정치자금법 규제 대상은 정치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이란 정당에 소속되어서 공적인 정치와 관련된 업무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고요. 또는 선거에 출마했거나 출마할 사람, 뭐 이런 사람, 또는 각종 선출직에 당선되었거나 당선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등등입니다. 윤석열이가 정치인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김건희는 선거에 출마를 할 상황은 그 당시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김건희한테는 정치자금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사인의 경우, 개인의 경우는 뭔 돈을 받든 뭘 하든 간에 사실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이게 유죄 판결이 안 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하지만 윤석열의 경우는 다릅니다. 따라서 적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에서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판사가 이진관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속으로 지금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있을 겁니다. 엊그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된 7년짜리 사건이 있잖아요. 그 7년짜리 사건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한 겁니다. 근데 돌아서자마자 또 이진관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윤석열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자, 내일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신속하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동시 시청자 수는 2,673분이십니다. 열대야에 잠을 못 자서 힘들어요. 열대야 필수품 루나쿨 냉감 이불. 진짜 싱싱하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뇨라 누나님께서는 속 타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윤석열 속이 타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차인숙님께서 최상목 재판 어떻게 됐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거라고 해요. 자, 대바바님께서 633이라지만 일반인들 대부분이 기소된 후 3개월이면 1심 선고가 나오더라고요. 대체로 그렇죠. 그리고 뭐 재판이 여러 번 열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633을 하라는 거는 보통의 일반인들하고 형평을 맞추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버럭가꿍님께서 여조 대상자가 윤석열인데, 그렇죠. 여론조사 대상자가 윤석열이죠. 그러니까 김건희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빠져나가기가 어렵겠죠. 세뇨라 누나님께서는 살 빠진 것 같아요. 저 말씀이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몸무게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조수님께서 땡열, 넌 끝났다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46분 지나고 있네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이 많다라고 전해드렸죠. 모두 4가지 주제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주제가 마무리됐죠. 그러면 후딱후딱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 두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보안 수사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안 수사권 얘기를 하려니까 벌써부터 속이 답답하게 타오르기 시작하네요. 이 물을 좀 마셔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이 좀 여름이 되니까 기력이 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기 아임굿을 제가 이렇게 좀 타서 먹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작부터 목이 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보안 수사권 문제가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결론이 난 줄 알았는데 또 반복해서 문제가 다시 또 논의하고 또 논의하고 또 논의합니다. 결론이 났잖아. 이미 결론이 났고 얘기가 끝났잖아요. 결론이 나고 얘기가 끝났는데 또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보안 수사권 문제가 1년 전부터 거론이 됐던 거 아닙니까? 1년 전부터. 근데 지난 1년 동안 입 쳐닫고 있다가 갑자기 또 보안 수사권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의 속내를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한다면서 그동안 입을 닫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거 다분히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꽤 조직적인 게 아니냐, 즉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 1년 넘게 조용히 있다가 막판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결론이 났습니다. 작년 연말에 결론이 한 번, 올해 3월 달에 결론이 한 번, 지난 5월 달에 결론이 한 번, 6월 달에 결론이 한 번. 지금 몇 번째 결론이 났습니까? 4번이나 결론을 내렸잖아요.
매번 당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당론으로 정한다, 당론으로 정한다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할 거면 4번의 기회가 있었고 그 4번의 기회 동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나와요. 이 사람들 다 오늘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 세 사람 전부 다 SNS,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갑자기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고 나옵니다. 짰네 이거. 시간 맞춰, 방법을 맞춰, 내용을 맞춰. 이거 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짰을까요? 누구랑 짰을까요? 왜 짰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그 배후에 김앤장이 있다더라, 아니 이낙연이 있다더라, 이런 희한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제가 좀 다뤄볼게요.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래, 지금 나오는 꼬라지를 보면 사실이 아닐 수가 없겠어. 아니 제가 한 두어 가지가 그렇다 그러면 우연히 그러려니 했는데 서너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날짜 맞춰서 동시에 일어난다면 이거는 도대체 우연이 아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도 오늘로만 한정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그제 한 범위를 3일 정도만 늘리면은 3명이 아니라 한 대여섯 명 정도 돼. 똑같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섭니다. 곽상원 의원만 해도 마찬가지죠. 지난 1년 동안 별다른 얘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곽상원 의원 요즘에 어깨에 뽕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네요. 유시민 작가를 노무현 재단에서 밀어내고 나니까 이제 자기 끝발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훅 갑니다, 한 방에. 자, 아무튼 자, 다시 이 보안수사권 문제로 돌아와서요. 보세요. 여러 명이 날짜와 시간을 맞추고 심지어 SNS라는 동일한 매체까지 동원하고 내용도 똑같고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같이 내용이 똑같아요. 광주에서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면서 지금이라도 보안수사권을 다시 거론하자라는 식으로 떠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언론이에요. 언론은요, 지금 검찰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검찰을 한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언론이 사건, 아니 어떤 진실을 왜곡한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검언유착이라고 하죠. 근데 이 검언유착이 또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사들과 언론, 특히 친검 언론, 특히 법조 기자단, 이들의 행태가 점점 도를 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고요? 자, 이 기사를 한번 봐주세요. 이거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법원행정처가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반대할 때 쓰는 말인가요? 부작용이 우려되니까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야지 반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 반대를 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법원 행정처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라는 식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한 군데 언론사가 아니라 모든 언론사가 일제히 이렇게 씁니다. 이번에 이 법원행정처가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개정 등 지금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쫙 나열하면서 이거는 어떻고요, 이건 어떻고, 이거는 찬성이고요, 이건 좋고요, 이거는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니까 보완책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이번에 영장 사전심사제도,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까지는 구속영장만 사전심사제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압수수색도 사전심사제를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아주 반가워합니다. 오래전부터 바라던 거거든. 그래서 즉시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힙니다. 찬성을 밝혀요. 자, 기소심의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우리가 그거 하기는 조금 버겁다라는 입장도 밝힙니다. 찬성하는 것은 찬성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고 새로운 제도인 만큼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러니까 미리 보완 대책을 마련하자. 뭐 이 정도예요. 이건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결정이 됐으니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대비하자. 이 얘기예요. 이건 찬성도 반대도 아니야. 여기서는 이미 보안수사권 폐지가 확정이 된 거야.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반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반대입니까? 이게 반대냐고요? 이거 반대 아니에요. 근데 마치 법원이 보안수사권을 반대하는 것처럼 기사를 씁니다.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지. 왜? 오늘 날 맞췄거든. 날 맞춰가지고 일제히 보안수사권 반대라는 게 발표한 사람들이 나를 맞췄어. 고민정, 이소영, 이석연, 요 세 사람이 오늘 날 맞춰가지고 똑같이 페이스북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라는 글을 떡하니 올립니다. 시간도 거의 비슷해.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석연이고 고민정이고 이소영이고 글 올린 지 30분 이내에 기사가 다 나요. 쫙 납니다. 알았다는 얘기지. 그런 글을 올린다는 거. 자, 오늘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은 일요일 오후죠. 원래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기사가 없습니다. 토요일은 기자들도 쉬는 날이에요. 하지만 일요일은 기자들이 쉬지 않습니다. 왜? 월요일 아침 방송, 아침 신문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저녁에 기사거리가 없어. 이때 누군가가 뭔가를 발표해 주면은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딱 여기에 맞춰서 세 사람이 똑같이 SNS를 올렸네. 시간 맞춰, 매체 맞춰, 내용 맞춰. 이거 우연입니까? 자, 이렇게 조직적으로 뭔가를 작당질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법원이 뭔가 발표를 했으니까 이거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왜곡을 해야겠죠.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법원 행정처가 보안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한 거는 오늘 나온 게 아니고요. 그제 나온 거야. 10일 날. 그걸 이틀이나 묵혔다가 오늘 딱 발표를 한 거야. 아니, 이틀이나 묵혔다가 오늘 기사화한 거야.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매우 보시다시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섭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변호사죠. 본인은 보수 진영이 아니라 헌법 진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분이 걸어온 경로를 보면은 보수 진영이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할 텐데요. 자, 이석연
위원장이 뭐라 얘기하느냐. 이 사람 이명박 때 법제처장을 했죠. 법제처장. 이명박 때 법제처장을 했다. 그럼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사실 이명박 쪽 사람들을 엄청 중용했잖아요. 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야.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안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래. 보안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래.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기사 나오기 30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갔더라고. 장문의 글이야. 그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 장문의 글을 올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이 근데 그 사이에 그 기사가 난 거야. 제가 볼 때는 30분 동안에 이 사람이 올린 글을 상세하게 보고 기사 쓰는 시간이 안 맞아. 이낙연이 헷갈려라. 이석연, 이낙연. 뭐야 이 사람들. 그죠? 예, 여기서 내가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 아무튼 이 이석연, 이 사람이 제법 긴 글을 올렸는데 기자가 기사를 쓰려면 그 글을 다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읽고 난 다음에 기사를 써야 되죠. 그러면은 글이 올라오자마자 기사를 썼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안 나와. 도저히 안 나와. 근데 30분 만에 탁 기사가 올라왔대. 야, 이거 뭐 짜도 이렇게 짜면 너무 티나지 않나? 아무튼 보안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랍니다. 이 양반은 아무거나 다 위헌이라 그래. 이 양반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 위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위헌이라고 주장하느냐? 검사는 수사권이 있는데, 검사는 수사의 주체인데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완전히 뺐으면 그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웃기지 말라 그래. 검사한테 수사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법으로 정할 문제이지 헌법 문제가 아니다. 이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어. 여러 차례 났어. 지금 이번 건이 아니라 검사들이 매번 검찰개혁법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검사들의 수사권이 축소될 때마다 매번 검사들이 헌법소원을 냈어요. 하지만 그 헌법소원 정말 번번이 이 뺀지를 맞습니다. 다 기각됐어. 한 번은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할 때 그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위헌 심판 청구하고 와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 결국에 뭐 됩니까? 예, 다 기각됐어. 수사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헌법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법률 문제이다. 따라서 검사들한테 어느 정도 수사권을 주는지는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판결이 났어요. 근데 이 양반 또 보안수사권 폐지는 위헌이라고 떠들어 나와.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헌법의 원리에 반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 봐도요, 검사가 수사의 주체라는 얘기는 없어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 뿐이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검사한테 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법이야. 검사가 수사의 주체인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 얘기 검사들이 숱하게 했지. 근데 매번 번번이 기각됐어요. 근데 이게 또 나와. 진짜 아니 정말. 근데 이 사람은요, 툭 하면은 헌법 위헌 소송을 냅니다. 이석연 변호사가 낸 소송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세종시 사건이에요.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에 행정복합도시를 옮겨가려고 했죠. 행정수도를 글로 올려가려고 그랬죠. 근데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다라고 소송 내가지고 결국 그 행정수도 이전을 막은 게 이석연입니다. 수도 이전 반대 헌법소원. 이게 이석연 변호사의 작품이에요. 사실 이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결정합니까? 수도 이전은
관습 헌법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수도 이전은 관습 헌법이다. 나 관습 헌법하고 충돌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난 사례는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없고요. 전 세계 그 어디를 둘러봐도 관습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 난 사례가 없어요. 왜? 헌법 소원은요, 헌법 전에 나온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관습적으로 뭐 헌법적 관습 그런 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위헌이다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아니 우리나라 수도가 600년 동안 서울이었다고 해서 수도를 옮기면 안 돼요? 그러면 경주에서 개성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그럼 고려는 뭐야 그러면? 그거 위헌이야? 개성에 있던 수도를 서울로 옮겨왔는데 그러면은 이성계가 위헌이야? 자, 서울이었던 수도를 6.25 동안에 임시로 부산으로 옮기죠. 그 위헌이야 그러면? 자,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최악의 결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행정수도 사건. 근데 이 행정수도 사건을 제기한 사람이 이석연이에요. 이 이석연 변호사는 이때부터 계속하면 뻑하면은 헌법소원을 냅니다. 위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중에는 뭘 했느냐? 행정수도 이전이 출자 총액 제한, 대기업 출자 총액 제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출총제라고 하죠. 출총제, 출자 총액 제한.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게 출총제 아닙니까? 근데 이 출총제가 위헌이다라고 주장한 게 누구다? 예, 바로 이석연입니다. 자꾸 내가 이낙연 하려고 그러네. 아니 근데 출자 총액 제한제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유를 모르겠어. 이게 왜 위헌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왜? 이 양반이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서 위헌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뻑 하면 그냥 이 사람 위헌 툭 하면 뭐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정책이 나오면 자꾸 위헌 소송을 내. 그 다음에는 뭘로 합니까? 임대사업법도 위헌이라고 또 소송을 냅니다. 이 사람은 자 그뿐만 아니에요. 법왜곡죄 이것도 위헌이라면서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법왜곡죄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어. 이게 왜 위헌이야? 참. 자, 뭐 여기 벌써 3건이죠. 아니 벌써 4건이구나. 신행정수도, 출자총액 제한제, 그 다음에 임대사업법, 그 다음에 법왜곡죄 4가지가 위헌이라고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또 있어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법 있죠. 가덕도 신공항법. 요것도 위헌이라고. 요게 또 위헌이래. 아니 가덕도 신공항 만드는 거 왜 그게 글쎄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특별법이 위헌이다? 무슨 그런 개떡 같은 소리가 있어. 심지어 뭐도 위헌이라 그런 줄 아세요? 고교 평준화도 위헌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진보 정책을 반대하면서 그 수단으로 진보 정책을 반대하는 수단으로 위헌을 운운한 겁니다. 헌법에 명시 규정이 없는데 그걸 아주 수구적으로 극단적으로 편향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꾸 위헌 주장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검찰이 뒤에서 장난질을 치지 않았나. 검찰이 이석연을 뒤에서 이렇게 뿡샤뿡샤 펌프질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검찰이 원래 이런 짓 잘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나서기 어려울 때 이른바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 죽인다는 거잖아요. 차도살인. 이런 작전을 많이 써요. 그 계획이나 그런 습관, 관행의 일환이 아니었나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고요. 안 좋게 말하면 이 이석연이라는 사람은 위헌 소송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죠. 지금 말입니다. 뻑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근거도 없이 헌법 소원을 낸다, 위헌 소송을 한다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이석연 변호사를 찾아가. 우리나라의 뭐 헌법 소송, 특히 위헌 소송 내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겠어? 이들이 다 누구를 찾아간다? 다 이석연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뻑하면 그 진보 정책과 관련된 위헌 소송을 내면서 돈벌이가 상당히 쏠쏠했던 거죠. 뭐 그걸로 큰 부자가 되진 않았겠지만 꽤 쏠쏠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모두에서 한 자리씩 얻어 걸리죠. 유명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러브콜이 오고 저쪽에서도 러브콜이 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헌법소송을 냈지만 재미는 제대로 봤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검사들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이석연 변호사가 뭐 그런 거 하고 검사들의 뭐 작전이고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나요? 예,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게요. 자, 다음이 뭐냐면 이소영 의원입니다. 이소영 의원 지난 1년 동안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아까 이석연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올렸죠. 이소영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시간대도 놀라워. 오후의 시간대 딱 맞춰가지고 한두 시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탁탁탁 올렸어. 한 두어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은 이석연, 그 다음에 이소영, 그 다음에 고민정 착착착착 올려. 왔다. 그러면서 이소영 의원 뭐라 그러느냐.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에 역행한대. 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에 들어오는 거 이게 공판 중심주의지. 사건 수사를 못한 검사가 공판에 들어온 거는 공판 중심주의가 아니다 이거야. 네, 진짜 기가 차서. 아니 그러면은 경찰을 직접 데리고 오지. 수사한 경찰 데리고 와가지고 공판하면 되겠네. 증인이 됐든 참고인이 됐든 그 담당 형사를 불러다 가지고 그러면 재판하지. 그럼 왜? 에? 공판 중심주의가 뭐 그런 수사를 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와야지 공판 중심주의면 형사 불러오면 되겠네. 안 그래요? 왜 하필이면 검사한테 수사를 하라 그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소영 의원도 웃겨요.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지난 1년 동안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 그 사이에 몇 번이나 지금 당내에서 뭐 의견이 여론이 정해졌습니까? 당론이 많이 정해졌었잖아요. 4번 5번씩 정해졌잖아. 근데 그럼 그때 문제 제기를 하든가 그때 그럼 언론 플레이를 하든가 왜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입 쳐닫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슬그머니 기어 나와가지고 일단 개소리를 씨부랑거리는 거야? 김앤장 출신들은 다 이따구로 사나?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건은 김앤장 작품 아니냐? 라는 겁니다. 가능성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 당론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 당론을 뒤집자면서 들고 나오는 사례 그거 누군가 배우가 있기 때문에 누가 뒷배를 봐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무런 뒷배 없이 나올 리가 없어요. 당에서 결론이 났는데 그 결론을 뒤집자.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정해졌는데 후보 교체론 이라면서 나왔던 새끼들이 있지. 누구? 이낙연. 자, 그 이낙연 편에 섰던 사람 중에 이소영이 포함돼 안 돼? 포함돼요. 참.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야? 이 배후에 이낙연이 있는 거야? 아니면 김앤장이 있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석연이라 그랬지. 이석연과 이낙연. 그 이름도 참 비슷하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이 이소영 의원에 대해서 제가 자꾸 열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도대체 결론이 한번 났으면 그걸 승복을 해야지. 왜 자꾸
어깃장을 놓습니까? 왜 자꾸 그 결론을 뒤집으려고 그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졌으면 진 거지. 3세판으로 해야 된다. 5판을 해야 된다. 7판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도 됩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패배를 승복하지 못하는 겁니까? 지들이 이길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돼? 아니 왜 이러는 건데? 이러니 얼마나 내가 교활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지난 1년 동안 입 쳐닫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슬그머니 기어 나와가지고 이러니 누군가가 뒤에서 펌프질을 했다. 누군가가 불쏘시개질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 안 해? 더군다나 시간까지 맞춰가지고 매체까지 맞춰가지고 자, 지금 이소영 의원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당대회 이후로 결론을 또 미루재. 아니 이미 결론이 났는데 뭘 또 미뤄.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없어요. 10월 2일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을 해야 돼. 근데 또 미루자고? 이게 정성호 장관이 쓰려고 했던 수법이에요. 지난해 12월에 박은정 의원이 정성호 장관을 닦아 세웁니다. 왜 형사소송법 빨리 안 고칩니까? 라고 하니까 정성호 장관이 뒤로 미루자고 그랬어. 4월 달로 미루재. 그 조직 구성 문제를 마무리한 다음에 4월 달로 미루자 그랬어. 근데 이제는 뭐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고 4월 달로 미루자 그러더니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 그러더니 이제는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고 LA 아유 진짜 의도가 있죠.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거. 이거 이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 얍삽하게 구는 거 아니야. 이거 옛날에 누가 쓰던 수법이에요. 이거 이낙연이 쓰던 수법이잖아. 검사들이 쓰는 수법이잖아. 그러면 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야? 이낙연이 있는 거야? 검사가 있는 거야? 아니면 김앤장이 있는 거야? 이소영 이 사람 김앤장 출신이죠. 요새 보면은 김앤장이 곳곳에서 이 검찰개혁을 발목 잡게 하고 있습니다. 한찬식, 지금 민정수석하고 있는 한찬식, 김앤장이죠. 그 이전에 봉욱, 김앤장이죠. 와, 딱 미치겠네. 자, 이소영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번엔 고민정까지 설치고 났습니다. 역시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시간대도 탁 맞춰요. 고민정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뭐 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왜 이제 와가지고 딴소리를 합니까? 결론이 이미 났는데 왜 딴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누군가의 작전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죠. 검찰이 그동안 물밑에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펴왔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니까 오히려 거부감만 유발하고 되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겉으로는 포기한 척, 겉으로는 조용한 척 하면서 학자들이나 정치인이나 저명인사들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거야. 검찰의 부탁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만 찾아간 거지. 어떤 이유가 됐든 검사들의 주장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만 찾아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뻔뿌질을 했어요. 그 결과 이소영이니 고민정이니 이석연이니 하는 사람들의 저런 행동이 나온 겁니다. 검사들만 여기에 힘을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앤장, 더 나아가 이낙연 세력까지 여기에 음모가 더해진 걸로 저는 보입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 참 저는 들으면서 되게 황당하고 회개합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이석연 변호사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은 위헌이다. 그 얘기 우리 2년 전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검사들이 헌법소송 냈어. 그거 기각됐어요. 그때 이미 기각됐어. 그때 한동훈이도 헌법소송 냈나? 아니면 위헌소송 냈어. 기각됐어. 끝났어. 아, 그때 한동훈이가 권한쟁의 심판 냈구나. 기각됐잖아, 그거. 이미 기각됐어. 근데 그 헌재에서 기각된 거를 또 들고 와? 일단 이석연 변호사의 주장은 틀렸어요. 헌법재판소 판례와도 배치됩니다. 기자들이 문제야. 조금만 뒤져보면은 이석연이 하는 얘기가 틀렸다. 판례와도 배치된다. 금방 알 텐데 찾아보지를 않은 거야. 두 번째, 이소영 의원이 얘기하는 거, 공판 중심주의를 져야 한다, 역행한다. 수사를 한 검사가 법정에 나와야지 공판 중심주의가 되는데 수사를 안 했으니까 그런 검사가 나오는 거는 공판 중심주의에 뭐 역행한다. 그러면은 수사를 하는 형사를 데리고 와. 수사를 한 사람이 공판에 나와야 되는 거면 형사 데리고 오면 되겠네. 에? 진짜 아이고 정말 그렇게 얄팍한 그런 주장을 하려고 아유 아니 이미 몇 번이나 결론이 확인된 거 결론을 몇 번씩이나 다시 확인한 거 그런 것들을 뒤집겠다고 덤벼들었으면 좀 그럴싸한 이유를 좀 대. 아이고. 고민정 의원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내용도 없어 진짜. 보안사건 폐지를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집권당 뭐 자세가 아니래. 아이고 내 진짜 기가 차서. 아유, 참 기가 차서 내 말이 안 나. 예. 자, 아무튼 이런 헛소리 같은 주장들이 오늘 날 잡아서 오늘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수단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짰죠? 아유, 참 아우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뀐 공소청법에 따르면요 검사와 수사관은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게 돼 있어요. 검사가 사건이 딱 입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검사가 지정이 돼가지고 수시로 경찰관, 수사관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검사한테 수사권이 없더라도 경찰관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이번 사건 적용 법조는 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는 요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증거는 요런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은 꼭 굳이 검사한테 수사권이 없어도 되잖아요. 검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충분히 활동을 해도 충분히 수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사법 통제가 됩니다. 근데 왜? 자, 여기에 어제 보니까 김규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수사권을 독점하면 안 된다. 역시 기소권도 독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사를 잘못할 거를 대비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대. 그러면 기소 독점권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나라에 지금 사법제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수사권이 누군가에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소권이 누군가에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러면 기소권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판사한테 뭐 보완 공소권이라도 줘야 되나? 재판이 판사한테 또 너무 독점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뭐 어떤 기관에 보완 재판권 뭐 이런 것들라도 줘야 되나? 참, 말 같은 소리를 해 진짜. 아유 정말.
자, 아유 정말 아우 더워라. 참 여러 가지로 참 답답스럽습니다. 자, 배들나무님께서 이러다가 검찰 개혁이 물 건너가는 건 아닌지. 참,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음 순서가 있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대야에 잠을 못 자서 힘들어요. 열대야 필수품 루나쿨 냉감 이불. 진짜 싱싱하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좀 숨을 잠시 돌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보안수사권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제가 이 보안수사권 얘기하면 제가 핏대를 올리기 때문에 아마 제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좀 열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순서는 좀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튀르키예와 나토 순방을 다녀오셨죠. 성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좀 좋은 얘기라고 해야 되나? 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2분 뉴스 우리 김대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옆으로 좀 오실까요? 네. 예, 좀 오시고, 예, 이거 의자를 약간 위로 올릴까요? 너무 쑥 내려갔어. 그렇지. 김대호가 키가 작은 게 아니야. 예, 네. 이대호래. 자, 지난 2주 동안 방송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좋은 데 갔다 오셨어요? 이제 미국 워싱턴의 그 행사, 한반도 평화 포럼 행사. 네, 한반도 네네. 평화 포럼. 네. 거기를 다녀왔고 예. 이제 중간에 프랑스랑 오. 거기에 이제 또 김어준 공장장 식당 오픈한다 해서 거기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스페인까지 해가지고 그 취재 일정이 있었는데 중간에 발목을 다쳐가지고 네, 지금 여러분 안 네. 보이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호 PD 지금 이 왼쪽 발이죠. 네네. 왼쪽 발목에 기부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일정은 소화를 못하고 음. 급하게 한국으로 와서 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 평화 포럼에 네. 참여를 하셨는데 그게 그냥 민간인들의 행사는 아니죠. 반민 반관 뭐 그렇죠. 조금 약간 정부까지는 아니어도 예. 그 정도의 영향력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사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작년에 그 한미 정상회담 취재 갔다가 이제 연이 닿아서 이제 하게 됐었는데 쉽게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어떤 행사냐면 우리가 그 왜 국내 뉴스에서도 접하잖아요. 뭐 장동영이 이번에 미국 가서 누굴 만났다. 그래서 뭐 공화당 애니첸 막 이야기도 나오기도 네. 하고 거기서 CPEC이라고 하죠. 네. 뭐 벤스 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참석했다 하잖아요. 네. 그쪽은 CPEC이라고 하는 큰 네트워크 행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 예. 그럼 반대로 민주진보 진영 쪽은 캐팩이라고 하는 행사가 또 크게 있는 거예요. 어허.
그 캐팩을 갔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거기도 참 진영별로 행사를 따로 하는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전역에 계신 동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뭐 영국이나 일본 이런 곳에서 많이들 오셔서 주로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시냐면 이제 한반도 평화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좀 더 쉽게 들어가자면 각 주마다 있는 동포 선생님들이 한인 선생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한국이 고향인. 그럼 그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그래서 미국은 로비의 나라라서 실제로 국회 가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로비가 합법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의견이나 자신들이 관철하는 거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한국이랑 다르게 저 좀 잠깐 만나주세요 해서 만나주질 않아요. 와, 그래요? 예, 왜냐면 로비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겠지. 예. 그러니까 그럼 이 지역의 의원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지자들이 다 같이 335 모이는 거예요. 아. 단체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야, 한국에 이번에 이러이러한 부분 좀 도와달라, 목소리 좀 같이 내달라,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일종의 유권자 네. 뭐 활동 또는 유권자 단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중요한 데를 다녀오셨군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네. 네. 자, 그리고 프랑스 가서 김어준 공장장 식당도 가셨다고. 괜찮던가요? 어떻던가요? 아주 맛있던데요, 정말로. 아, 메뉴가 뭔데 거긴 또? 약간 유럽식 음식이랑 한식이랑 좀 약간 퓨전을 해놨는데 어허. 소스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식인 것 같아요. 제가 음식에 대한 그렇게 높진 않지만 네. 근데 뭐랄까요, 보통 호텔 뷔페식이나 이런 거 보면 좀 깔끔한 호텔식은 깔끔하다고 하고 그 외에 제가 좋아하는 국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단짠단짠해 좀 강렬한 맛이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뭔가 좀 새로운 맛이에요. 이런 맛도 낼 수 있구나. 어허. 약간 한식에 대한 조금 고평가 되는 맛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네. 근데 너무 더워서 혼났죠. 자, 좋은데 이번에 해외 나간 사람이 우리 네. 김대호 PD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해외 다녀오셨어요. 맞습니다. 몽골 순방, 나토 순방 다녀오셨는데, 야,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국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 나토 순방과 몽골 순방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어요. 사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거 중요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나토 순방을 아직 보통은 이렇게 순방을 하고 나면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다 올라오고 하는데 네. 아직 조금 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번 나토 순방에 있어서 주요 포인트 지점은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이제 튀르키예부터 해갖고 시작됐었는데요. 이번 나토 순방에 있어서의 주안점은 무엇이냐? 바로 방위. 방위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산, 방위 네. 이쪽이었군요. 예, 튀르키예 같은 경우 우리나라 거 많이 갖고 갔어.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앞단의 일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나토가 전 세계 방위비의 55%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방위비의 55%면 시장이 어때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네. 그 시장의 첫 기틀을 마련하러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나토가 지금까지 군사비를 안 써서 그렇지 쓰기 시작하면 여기다 장난 아니야. 맞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 요 근래에 나토도 탈퇴할 가능성을 계속 시사했었죠. 그렇죠. 그 배경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다른 국가들한테 나토 회원국들한테 야 너네 방위비 올려 5%까지. 사실 그게 근데 잘 안 이루어졌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방위비를 올리라고 하는 뜻이 결국에는 어떻게 기여되냐? 그 올린 비용으로 미국을 사랑하지. 미국의 항공이라든가 무기를 달아라. 그렇죠. 사실 그 얘기를 돌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팔고 싶은 네. 무기가 뭐 딴 건 특별한 건 아닌데 미사일하고 네. 특히 토마호크 같은 이런 순항 미사일, 네.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같은 요격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나 뭐 이런 같은 비행기, 그다음에 전차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미국 거를 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사라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 이번에 방위비 올려 사실 미국 거 좀 사가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던 이유가 가장 많은 분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세계 서양 국가들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보셨던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엄청난 거리 시위 보셨었죠. 네. 그때 알려졌었던 게 뭐였죠? 우리나라에도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프랑스 근로자들의 공휴일을 줄여서 그렇다라고 해서 시위가 난 것처럼 났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가 방향 노선이 약간 재벌과 기득권 쪽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들의 세금을 좀 감면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프랑스가 세수가 계속 빚이 산더미처럼 불었는데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사이트를 보면 어때요? 1초마다 국가의 빚이 얼마씩 늘어나는지 1초마다 계속 늘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불안감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빚을 어떡할 거냐. 우리 다 같이 갚자. 우리 그리고 휴일도 너무 많다. 근로자 휴일도 좀 줄이자. 라고 해서 야 너네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놓고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이걸 다 같이 갚아야 된다고 하냐. 그러면서 우리 휴일까지 줄이냐. 이게 전반적으로 모이면서 대폭발이 났던 거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거를 좀 함축적으로 해보자면 다른 나라들도 그런데 우리 복지에 사용되는 비용도 충분치 않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방위비를 올린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럼 우리 지금 시민들한테 혼난다. 그렇지. 그래서 못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압박이 계속되면서 저 나토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수백억 달러 이상의 무기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고 암시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미국의 눈치를 봐서 좀 올리겠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토는 전 세계 방위비 55%의 엄청난 시장인데 미국 것만 사가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 나토도 네. 기술이 없는 나라들은 아니에요. 사실 미국 무기 못지않게 무기를 잘 만들어요. 다만 미국산 무기보다 좀 비싸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 틈새 시장을 만들기 위해 한국이 잘 갔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그럴 거야. 아마 그 나토에서 니들이 만들 거 만드는데 우리 거랑 같이 섞어서 만들면 한번 믹스 하면은 니네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작전을 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튀르키예를 그래서 간 것 같아. 그렇죠. 뭐 우리 유명한 K9 자주포도 있고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천궁을 비행기를 넌 시간 없다고 자기들이 비행기 보내갖고 막 가져가기도 했잖아요. 네.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이라고 있대요. 네. 그 요격하는 시스템. 근데 천궁이 그거보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인기 상품이 될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가서 한국도 좋은 거 많다. 이걸 좀 어필하러 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안건들이 뭐냐면 내용을 잘 보시면 위성락 안보실장도 발표하기를 했는데요. 기본 조달 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이제 경쟁이나 입찰 이런 것들을 진행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기준을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의 무기나 우리의 방위 산업에 관련돼서 영업을 하고 싶은데 당신들 나토에 맞는 기준에 맞춰서 어떤 거를 제공해야 되는지. 그럼 나토라고 하는 큰 기구에서도 너네 참여하고 싶어? 그러면 너네 이런 정보 A부터 Z까지 이게 필수 기본 정보니까 이거를 갖춰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잘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것들 시장 참여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해가지고 한국도 나토 방위 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 국가로서 참여하는 그 기틀을 마련하러 갔다.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나토 같은 나라는 자국의 산업을 빨리 보호해야 되는데 한국산 무기나 미국산 무기가 되면은 자국의 산업이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산 무기가 좀 많이 배척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마 유럽하고 합작을 해서 유럽에서 같이 생산도 하고 개발도 하면은 니네 무기나 우리 무기나 뭐 이런 분위기도 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뭐 어떤 기본적인 어떤 포맷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성능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좀 그 맞춰볼 조율해 보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몽골에서도 뭐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 전에 짧게 저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예. 그래서 중간에 그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좀 아쉽게 됐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함선들을 보고 관심을 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너네 정보 이거 보내봐라 하는 것도 거기에 맞는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른 국가에 이렇게 판매 또는 영업을 하기 위해 그러한 표준 기준, 국제 기준 이런 것들의 정보를 확보하고 앞으로 그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첫 번째 틀을 마련했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몽골 쪽에서 나왔던 내용은 좀 많은데요. 일단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한두 개 이야기해 보자면 핵심 광물 요 부분일 것 같아요. 야, 이게 좀 이게 지금 어디죠? 이거는 이제 그 이거는 이제 노르웨이군요. 노르웨이, 뭐 루마니아 등등등 회담을 했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외교 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다자적 외교로 이제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국의 위상이 계속 높아질수록 찾는 국가가 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몽골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몽골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요한 것만 한두 개만 가져왔는데요. 핵심 핵심 광물 공급. 히토류. 네. 아하. 이제 히토류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철과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자원 재료가 있는데 두세 번째로 이제 몽골이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라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교류할 수 있게 저기 보시면 CEPA 원칙을 타결할 계기로 교육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뭔지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약간 좀 쉬운 표현으로 비교하기 좋은 게 FTA 무역 협정. 네. 이런 걸로 통해서 핵심 자재들에 대해서 관세를 2% 5%에서 좀 더 낮추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핵심 광물 공급망을 이렇게 다자화하는 부분을 이제 하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게 왜 중요했냐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중국, 히토리 하면 중국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을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히토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히토리라고 불리우는 것은 의존도의 95% 이상이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미국도 중국을 탈피하고 싶어서 호주랑 막 광산 히토류 개발 협력 10년 체결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이걸 만드는 게 오래 걸려서 당장은 이게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과 또 모색하기도 하는데 한국도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번에 미국 증시로 상장했잖아요. 아이고. 네. 국내 증시보다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래 그런 것처럼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공급망 다변화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엄청난 일들이 이번에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국내 문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 문제 때문에 거의 지금 다루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외교적으로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특히 히토류 문제 이 부분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히토류, 그러니까 중국의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광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 사실은 토양에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좀 더 많이 나오고 좀 적게 섞여 있다는데 문제는 정제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흙을 긁어와야 돼요. 환경오염의 문제. 네, 장난 아니야 그 문제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환경오염 생각하지 않고 그 많은 흙을 긁어오는데 아무런 뭐 거리낌이 없는데 현재로서는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뭐 앞서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글쎄 그런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그리고 몽골 뭐 이런 정도라고들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는 우크라이나 그 1억 달러 기금 조성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일단은 표면적으로 나온 내용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 돈을 이제 비살상 인도적 지원용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 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외신 쪽 국제 쪽으로 다루시는 분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네. 있으니까. 관계라든가 그런 다른 국가와의 관계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조만간 정부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이렇게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이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뭐 나토 순방, 몽골 순방, 티르키예 순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잠시 광고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열대야에 잠을 못 자서 힘들어요. 열대야 필수품 루나쿨 냉감 이불. 진짜 싱싱하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마지막 주제는 미국하고 이란 얘기입니다. 얘네들 오늘 갑자기 또 전쟁 다시 한다며요. 왜 이래요, 얘네들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사실 가장 많은 분량을 준비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2주 동안 좀 쉬어서 그 간에 있었던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핵심 부분만 한번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미국이 이란의 주요 시설들을 폭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란이 또 뭔가를 하긴 했나 보더라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바로 한번 보여주시면 네. 휴전 종료 통보에 이란은 항복 없다. 호르무즈 해협 다시 비상.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다음 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참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 네. 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던 상선이 맞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간을 되돌려서 네. 지난번에 MOU 체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슬람마바드 양해각서 예. 14개 조항을 체결할 예정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죠? 체결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중요한 거 다 뒤로 미뤘다며. 그 뇌관이 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아니, 그 내관이 이 얼마 며칠을 가지 못해서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MOU를 체결하고 약 20여일 만에 난리가 난 건데요. 네. 사실 저거를 6월 17일 날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6월 말에 1차 공방이 한 번 있었고 반대로 7월 2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 대사가 강력하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뒤로 다 빼고 진행된 이 MOU 안에 계속 그 밑에서는 욱신각신이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터질 게 터진 거겠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7월 7일 이제 상선 세척 이 호르무즈 해협 뭐 사우디나 아랍에미레트 이런 걸프 국가 중심들의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세척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쏟은 거예요. 빡돌겠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빡돌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란 측에서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이 상선들이 자신들의 운항 규정을 어겼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운항 규정을 어겼다. 이란이 정해놓은 이란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상선을 공격할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 상선을 공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지들이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면서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면 네. 네. 여기 보시면 호르무즈 통항 MOU 5항이 이 사달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둘이 있었던 것 중에 큰 게 뭐냐면 서로 달랐던 게 뭐냐 MOU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권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누가 갖고 있는 누가 통제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네. 통행료를 누가 받느냐. 그러면 왜 공격이 이루어졌냐? 그 직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마크 루비오 외무부 장관이 뭐라 그래요? 앞으로 뭐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처럼 돌아갈 것이다.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통행료 징수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요. 반대로 이란 측에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 우리는 앞으로 여거에 대한 해협에 대한 주권과 통행료를 받을 것이다. 서로 교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란 내의 사정도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따가 뒤에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번에 온건파와 강경파가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호르무즈 해협을 주도하고 있는 건 누구라 그랬죠? 강경파라며요. 혁명수비대. 혁명수비대. 예.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자기 이번에 자신들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겠다, 주도권을 확인하겠다. 이거 뭐 국내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장을 보시면요. 요번에 있었던 큰 이벤트가 뭐가 있었죠? 큰 이슈가? 하메네이 아마 저기 장례식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이야기하고 갔던 게 미국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일에 맞춰서 전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장례식을 같은 시기에 연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7월 4일부터 엿새 동안 열렸는데요. 뭐 추산 2천만 명, 3천만 명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축제를 열지만 한쪽에서는 장례식을 열면서 이 참혹한 비극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부상 때문에 이슈가 됐었던 모즈타바 하메네이 그의 아들, 아들. 예, 아들이 서면으로 등장을 해요. 아, 지금도 아마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모양이군요. 그래서 처음에 그 회담 때 공격받았다 해서 부상당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뒤로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신의 부친 장례식에도 끝까지 못 나왔네. 그럼 뭔가 안 좋구나.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건파와 강경파가 왜 지금 충돌이 세냐 주도권 잡기가 최고 지도자가 정말 살아있는 게 맞느냐라는 게 나와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좀 더 강경하게 서로 나간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최고 지도자가 살아 있지 않다면 또는 정말로 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군가가 지금 이름을 빌려서 장난을 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타날까 아닐까? 왜 그러냐면 이제 저번처럼 나타나면 또 암살이나 공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제긴 그렇죠. 했지만 네. 저거는 국가에서 엄청 큰 규모고 그렇지. 당연히 볼 아들로서 참석하지 않을까 했는데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서면으로 메시지를 냈어요. 네. 복수를 천명하겠다. 아, 그렇죠. 복수하겠다라는 네. 내용이 있었죠. 복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저거를 조금 더 제가 지금 자료를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흉악하고 수치스러운 살인자들로부터 당신과 두 전쟁 순교자들의 순결한 피해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다. 순결한 피해에 대한 복수. 사망한 이란의 순교자들을 위한 피해 복수를 할 것이다. 이 복수는 국민의 요구이며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트럼프한테 뭔가 보복을 하겠다.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그렇죠. 이런 의도로 보이네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러한 결정이 났던 전쟁이 났던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안다. 이 명단을 얘기하면서 갖고 있다면서 이 범죄자들이 침대에서 편하게 임종을 하겠다는 헛된 소망을 무덤까지 안고 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니들이 날 협박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순방 때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를 중간에 갈아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했던 게 나를 암살하면 미사일 1000발로 몰살하겠다. 이게 나토가 사실 저기 중동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위 스팅어 미사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견착식 미사일. 요거로 쏘면은 쏴져요.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또 넘어가 보면요. 네. 이 사이에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 잠시 다음 장. 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척을 이란이 공격했다 그랬죠. 상선을. 네. 그러자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해요? 바로 너네 잘 걸렸다. 아하. 온건파와 강경파 싸움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호르무즈 협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란에 대한 공습을 1차로 해요. 그래서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방공망부터 레이더부터 공습을 합니다. 네. 작살을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과 추가로 뭘 했냐면 큰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GLX라고 해서 이란산 원유 매너를 취소시켜요. 지난 MOU 때 자금이 추가됐다 그랬잖아요. 네. 이란과 원래 원유를 거래하면 그 곳을 미국 은행에서 제재해서 빼버립니다. 네. 그게 엄청나게 큰 제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예. 이 미국 은행이 이제 거기 거래를 못하게 하면서
사실상 그 은행, 이란과 거래한 은행도 고립이 돼버리는 그렇죠.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죠. 이거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줬는데 어. 이것도 취소시켜 버려요, 바로. 오, 크다 이거. 네. 크네. 그리고 최고 지도자 무지타바 하메네이와 관련돼서 자금이 조달되는 것으로 보이는 은행들까지 다 제재를 시켜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고립을 시키고 군사적으로도 때리면 이란이 숙이고 나왔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안 했구나. 네, 근데 이제 저기 군사 보고서에서 따르면은 그게 오판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분석이 나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란이 숙이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이란이 반대로 어떻게 해요? 쿠웨이트나 바레인 다른 곳을 있는 미군 기지 85곳을 겨냥해서 공격을 했어요. 주거니 받거니 했네. 네. 그러자 또 미국이 또 어떻게 해요? 140곳이 넘는 곳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핵심 인프라들의 가격을 공격을 했어요. 아니 그럼 지금 상태가 휴전이 아니라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월까지 있었던 공격보다 더 강한 공격들이 오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미국은 처음부터 우리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애들이다. 휴전이 아니네. 그러니까 봐라 이게 휴전이니? 미국이 휴전한 거 봤니? 아니잖아. 이제 보통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세게 나가자 이렇게 하겠네요. 강경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은 제가 못 가져왔지만 그 장례식장에 그 온 시위대를 보면은 킬 트럼프라고 해가지고 점점 더 미국에 대한 강경한 강경파가 힘을 좀 더 득세하고 있구나.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러한 문구들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야 너네들이 상선세척을 공격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너네들이 잘못한 건 맞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한편에서 이뤄지는 것들을 보면 왜 강경파가 힘을 얻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협상은 또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보니까. 사실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X에다가 이란이 계속 대화를 요청하지만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렇다 해서 장기간으로 가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중요한 협상이 다 뒤로 미뤄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약간 신경전이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아니 협상이 계속 여지는 있지만 네.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사실 지금 보면은 말이 휴전도 아니네. 서로 강대강 대치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협상단이 이제 다시 급하게 이제 중재를 위해서 지금 각국을 방문을 하는데 어떻게 펼쳐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시한폭탄이었다 이거죠. 네. 이게 그런 것 같아. 시한폭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상선 파괴 이 문제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게 내관이 터진 거다.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둘러싼. 야. 그러니까 모호한 MOU 체결이 결국에 문제가 폭발했다. 그 모호한 협정이 결국에 문제가 되어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과정에서 서로 너 딱 걸렸어. 서로가 너 딱 걸렸어. 예. 네. 그러면서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다. 야, 지금 협상 우리는 되게 골치 아파. 이러면 전 세계가 다 골치 아픈데 이거 이대로 또 이게 악화가 되나요? 아니면은 또 여기서 어떻게 또 출구를 찾을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 군사적으로도 저렇게 때리고 경제적으로 다 묶어버리면 이제 협상의 틈이 없어지지 않냐. 그렇지. 그것까지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서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거 우리 다음 주에 또 스위스에서 회담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재국과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냥 답답한데 잘 돼야겠죠. 잘 되겠죠. 네. 지난번에 MOU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되새겨 보자면 서로 출혈이 너무 큰 전쟁이거든요. 양측이. 그래서 사실은 이 모호하지만 MOU 협정이 체결됐었던 가장 큰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하나 봐야 될 것이고 저번에는 중국의 역할이 되게 컸었잖아요. 네. 이란을 멈춰 세우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나 이란 같은 경우에 숨을 잠시 돌린다. 네.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으니까 너무 이것저것 정신이 없으니까 잠시 숨 돌리고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니라고 지금까지 한 20일 정도 휴전을 한 건데
전열이 정비가 됐으니까 이제 뭐 다시 재개해도 돼 뭐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고 이란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협상을 앞둔 폭풍전이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벌써 폭풍인 것 같기도 한데. 야 네. 이게 이제 본격적인 본 협상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진짜 망할 수도 있고 네. 고비네요. 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잠깐 다음 장 한번 아 다음 장 네. 있을까요? 예. 쭉쭉쭉 넘겨주시면, 예. 네, 또 넘겨주시면 한 장 더. 네, 이거랑 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미국 측에서 나오는 거랑 이란 측에서 나오는 거랑 그리고 또 정리된 한국 거랑 이렇게 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한 4, 50개 정도를 분석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각국의 입장의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기부스 풉니까? 다음 주에 한번 병원 가서 하고. 네. 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벌써 시간이 1시가 됐네요. 지금 날이 더워서 그런가요? 장비들이 조금 이상해요. 지금 아까부터 이 카메라 하나 계속 깜빡깜빡해요. 이 카메라가 깜빡깜빡. 예, 지금 여기 열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기프트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군요. 다롱님께서 기프트 보내주셨고요. 버럭깍공님께서도 기프트 보내주셨습니다. 제임스인 햇님께서도 보내주셨고요. 정석수님, 그 다음에 김순돌님께서도 기프트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좌원 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계좌원 해주신 분들 소개를 드릴까요? 아이고, 계좌원 해주신 분들, 예,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내일도 많이 무덥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나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시청자들이 참 많으셨어요. 3,700명, 3,800명까지 올라갔었네요. 네. 자, 내일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외치나니 해방이여 보아라 힘차게 진군하는 신새벽에 승리의 깃발 춤춘다 모래처럼 민중이여 그 정권의 저 동력에 맞서 외세의 수탈에 맞서 역사의 다짐 속에 외치나니 해방이여 보아라 힘차게 진군하는 신새벽에 승리의 깃발 춤춘다 모래처럼 민중이여 보아라 힘차게 진군하는